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좁은 석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중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미국에는 큰 피해가 없고 오히려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실행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량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봉쇄 조치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호르무즈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필리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밀수범죄라고 하면 금괴나 마약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필리핀에서는 양파 밀수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양파는 흔한 식재료인데 왜 굳이 밀수까지 하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6월 2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파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3일 이란에서 받은 한 통의 서신을 공개했는데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서한에서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북대서양 주역기구 나토 32개 국가가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로 증액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 전력 증강을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서너 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달에 종료되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케빈 허시 전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홀러 현 연준이사, 데이비스 멜퍼스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이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5년간 중단됐다가 재개통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직통열차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7일 평양 출발한 이 기차는 8일 만인 어제 모스크바 야로슬랍스키 기차역에 도착했는데요.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작년 12월에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 사이를 오가는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해 주민 8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구이저우 룽장현의 많은 저지대가 침수돼 중국 정부가 수해를 입은 구이저우에 기반시설 복구를 위해서 1억 위안 우론으로 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이저우 기상당국은 27일까지 폭우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피해 숙청 작업. 네. 이란이 이번 중동 사태 일단락 후에 자국 내에서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란 당국이 12일에 걸쳐서 교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용병 역할을 한 이유로 7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네. 이란 시민들의 신고 그리고 정보작전 통해서 이들의 간첩과 공작 행위를 식별했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지지하는 기사를 공유한 사람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체포는 수도 테헤란 비롯해서 핵시설이 있는 이스판 그리고 쿠제스탄, 파르소 그리고 로레스탄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스라엘이 13일 날 핵 탄도미사일 위협 저지를 명분으로 나탄즈 등 이란에 있는 주요 핵시설과 군수 내부를 전격 공습했는데요. 이란의 고위 핵 과학자들도 표적이 되면서 여러 명 희생이 됐습니다. 네. 특히 외부에서 공습과 함과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도 미리 숨겨둔 드론이 공격에 투입이 됐는데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습 전에 군수를 비롯해서 요인들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자체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란 내 누군가가 내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제거를 하는 건데 이란 내부에 이미 상당수의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네. 이스라엘 정보당국 모사드가 자신들의 요원이 이란 내에서 작업하는 영상도 이란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분쟁 기간 자국에서 이스라엘 비밀 요원들을 색출해서 처형했고요. 언론과 개인 소셜미디어도 철저히 감시해서 검찰 내 새로운 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서 남성 3명이 이스라엘에서 간첩 행위한 혐의 때문에 이미 처형이 됐다고 하고요. 암살에 필요한 설비를 이란 내부로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란에서 모사드 요원 활동 용의자들이 연이어 처형이 됐는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누적 처형 건수가 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격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사태가 사실상 이란의 일방적인 굴욕으로 끝이 났는데요. 교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뚫고 광범위한 타격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부에 있었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란은 보는 겁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휴전 성사 이후에 이란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처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진실공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이란 관련 소식인데요. 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둘러싸고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과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국방정보국의 초기 보고서를 인용해서 사실 이게 뭐 유출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란 핵시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도했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에도 파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돼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CNN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빈에서 기자회견 통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상태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3일 날 이란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이란 쪽에서 핵물질과 장비 보호를 위해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 조치에 핵물질과 장비 보호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라면서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 서신을 받았다는 13일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처음으로 폭격한 날인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이번 공습에서 살아남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번 공습 때문에 이란 핵시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고요. 사찰단의 이란 핵시설 복귀를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우라늄 비농축량과 그리고 농축량과 이제 여러 가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이 60% 농축한 우라늄 약 408kg을 폭격 전에 다른 비밀 장소로 옮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도 그럴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정보당국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그 벙커버스를 폭격하긴 했지만 이란 측의 이런 여러 가지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몇 년 동안 복구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몇 개월 정도 퇴보시키기에 불과하다는 1차 평가서가 나왔고 이걸 CNN 등이 입수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가 허위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걸 보도한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CNN에서 쫓겨나야 된다. 아이고. 해고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보도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기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CNN과 뉴욕타임스가 미 국방부의 초기 보고서를 보도를 한 건데 그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당국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언론을 네. 비판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텔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도 SNS를 통해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사실이 맞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줬고요. 존 니클리프 CIA 국장도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된 것이 맞다라면서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25일 날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네.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의 공격으로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조금씩 다른데 네. 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손상이 입은 것이 맞다는 쪽으로 약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처음 나왔던 보고서가 초기 보고서이고 그리고 네, 나서는 네. 국가정보국 CIA 국장도 연이어서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야지만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란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협상이 좀 재개될 전망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란과 비핵화 관련 내용을 담은 핵협정 체결에 대해서 미군의 타격으로 이란 핵시설이 사실상 제거됐다고 거듭정하면서 핵협정 체결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제거됐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전 내용을 가지고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있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이제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에 대해서 완전하고 공식적인 포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이 단순히 평화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 협상에 동행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이 또 혹시라도 무력 충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예라면서 양국 간의 휴전 합의가 공고하진 않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상생이 먼저. 네, 사실 뭐 국제사회가 정글이죠. 뭐 오늘 친구였다가 내일 적이 됐다가 뭐 여러 가지 벌어지는데 네. 중국의 서열인 리창 총리가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리 총리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상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소비 강국으로 다시 거듭나겠다라면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가 신시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네. 특별 연설에 나선 리창 총리가 세계 경제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 어려움 속에서 강자에게 약자가 희생되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윈윈 상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국제사회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개방과 협력을 옹호하고 경제 세계화를 지지하면서 공급망의 디커플링과 단절은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무역을 정치적으로 안보적 문제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가 5% 성장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도 보였고요. 네. 지금 중국은 부동산 장기 침체, 디플레 그렇죠.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비 촉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신흥국 기업인 포럼에서 역대 가장 많은 1,7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토니 블러 영국 전 총리 등 각국의 지도자도 한 9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리 총리는 기술 개발 공유하고 오픈소스 기술도 나눠줄 것을 밝히면서 미국과는 좀 다른 행보를 중국이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네. 지금 사실 그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약간 뒷전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가장 심각한 국제 분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최근 몇 달 만에 최악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25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24일 날 팔레스타인 유격대가 이스라엘군 장갑 차량에 폭탄을 부착을 했고 이것 때문에 폭발 때문에 7명 군인이 한꺼번에 숨졌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 구호 식량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33명 포함해서 79명이 사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 목격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난민들 향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총격을 가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인들은 자기들에게 수상한 태도 오는 사람들 향해서 경고사기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사망자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녹여서 연료를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청년들이 만드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금속 드럼통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넣어서 이걸 가열해서 연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당연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태우는 거니까 엄청난 양의 예. 연기와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 발전기, 운송수단에 사용이 되면서 어쨌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청년들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가자지구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5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몇 달째 구호품 반입을 봉쇄하면서 군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결국 가자지구 주민 거의 대부분이 아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양의 탈을 쓴 토끼. 네. 호주에서 양털로 표기돼서 판매된 아동용 조끼가 실제로는 고양이와 토끼 털로 만들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에서 이 양털 조끼 같은 거 많이들 또 네. 그리고 호주는 거의 양이 하시겠죠. 워낙 흔하고 네. 양제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걸 굳이 고양이, 토끼 털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호주의 유명 양털 브랜드가 멜버른 시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동용 조끼에 100% 호주산 양가죽 또는 호주 울 이렇게 이제 양울이라고 표기시가 돼 있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영국의 섬유 분석 전문기관인 마크로텍스가 검사를 해봤더니 조끼 앞뒤에는 각각 고양이 2마리 분량의 털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는요 토끼털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양털이 아예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토끼털 이런 거 굉장히 싸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썼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동물 털 제품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는 것 차라리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패션 윤리 단체 관계자는 소비자 제품 성분을 정확히 소비자들이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면서 그렇죠. 실험에 제출한 모든 모피 제품에서 불법 라벨이 확인이 됐고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정의당의 퍼셀 의원도 여우든 토끼든 고양이든 모든 동물털을 쓰는 것은 너무나 잔혹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측은 해당 문제가 알려진 다음에 관계 당국과 협력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일단 속였다는 것. 네. 네, 그리고 동물털을 사용했다는 그렇죠. 거. 맞습니다. 예. 뭐 두 가지가 다 문제네요. 워낙 또 호주가 양모 제품이 유명하긴 유명하죠. 합니다만 예. 굳이 판다면은 정확하게 소비자들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제품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네. 하루 동안 152차? 네. 우리가 그 술자리에 1차, 2차 할 때 그게 152차까지 갔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주당들은 압니다. 나의 술자리가 절대 1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시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주당 중에 주당이 아르헨티나에서 나왔습니다. 152차가 가능해요. 네. 근데 여기 약간의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예, 있긴 얘기를 한데요. 좀 들어보죠. 그러면. 이 아르헨티나 남성이 하루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24시간 동안 무려 152차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펍 투어라고 하는데 술집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 거주하고 있는 마틴 페레즈 씨가 지난 3월 1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 59분까지 24시간 동안 펍 152곳을 도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와. 네, 굳이 이걸 왜 할까요? 싶으시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조용한 줄 알았더니 또 펍이 많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마틴이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펍 투어, 펍 방문 개인 부분에서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네. 이전 기록은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클락슨 씨가 세운 건데요. 역시 호주 쪽에서. 네, 120곳을 가서 세계 신기록 세웠는데 이번에 깨진 겁니다. 네. 이 본격적인 기록 도전에 나서기 전에 마틴 씨가 이동 동선을 철저하게 계산했다고 합니다. 네. 술집에서 다음 술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걸어가기에는 워낙 이게 힘들다 보니까 네.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공증인 2명과 증인 2명을 통해서 각 술집에서 정확하게 마신 술의 양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요. 각 술집에서 마신 음료가 최소 125ml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 200ml가 우유 한 통인데 그보다 좀 작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걸 한 잔 마셔야지 한 잔이라도. 이 집에서 1차, 2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반드시 주류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펍에서 주로 술을 팔긴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칵테일도 있고 뭐 다른 음료를 네, 마실 있습니다. 수도 있군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52차를 마시게 되면 네. 125ml를 최소한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펍에 들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인증샷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네. 한계가 왔습니다. 100잔을 마셨을 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잠시 들어가서 몇 시간 휴식 취했고요. 그리고 네. 다시 나와서 시내 술집을 다 잇따라 방문하면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목표가 140차까지였는데요. 그걸 돌파해서 152차까지 성공했는데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자신이 태어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또 이곳 덕분에 사람들이 가서 또 이 집이 그 집이래 140찬 집이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르신 게스트 조윤주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Five for Fighting의 100 Years 함께 듣겠습니다. I'm 15 for a moment, caught in between 10 and 20, and I'm just dreaming, counting the ways to where you are. I'm 22 for a moment, and she feels better than ever, and we're on fire, making our way back from Mars. 15, there's still time for you, time to buy and time to lose. 15, there's never a wish better than this, when you only got 100 years to live. I'm 33 for a moment. I'm still the man, but you see I'm a there, a kid on the way, babe, a family on my mind. I'm 45 for a moment. The sea is high and I'm heading
to live. Half time goes by, suddenly you're wise. Another blink of an eye. 6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정부 추경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추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 속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이전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은 특검이 지정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극심했다는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적발된 중국인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1명에게는 외국인 상대로는 처음으로 일반 이적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자 초등학생들을 살해하겠다며 온라인상에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다수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로 가봅니다. 황종일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에서 대량의 양파 밀수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해당 화물은 지난 5월 26일 중국발 컨테이너로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주 타골로안에 소재한 민다나오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했습니다. 네. 이 컨테이너는 냉동식품으로 계란 국수, 크로와상 반죽, 피자 반죽, 번, 볼럼 등이 실렸다고 신고되었습니다. 카가얀 데오로 주 소재 식물검역부가 수상한 정보를 입수하여 세관에 컨테이너 보류를 요청했고 지난 6월 11일 실제 검사 결과 컨테이너에는 신고되지 않은 붉은 양파 25톤이 들어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관세 가치로 약 200만 페소, 하나 5천만 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네, 근데 양파를 굳이 왜 밀수를 했을까요? 네, 양파는 필리핀 음식에서 절대적 필수품입니다. 네. 카레카레, 불랄로 등 볶음, 찌개, 볶음밥, 소스 등에 반드시 사용됩니다. 가격이 오르거나 분비 현상이 발생해도 대체 가능한 상식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식당, 식료품 업계에 즉각 영향을 미칩니다. 네. 게다가 필리핀은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상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운 나라라서 네.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참고로 6월 23일 기준 메트로 마닐라 공공시장에서는 붉은 양파가 키로당 100페소에서 170페소, 환화 2,500원에서 4,200원, 그리고 흰 양파가 70에서 150페소, 환화 1,740원,
3,759원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네. 겨울철 등 특정 시기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빈번합니다. 이는 국내 양파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농민에게는 단기 소득 증가 효과, 소비자에게는 생활 물가 부담 증가라는 이중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상황을 노리고 저가의 양파 밀수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밀수가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러니까 양파 가격 폭등이라든지 공급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나 봐요. 작년에도 양파 작황이 한파, 병충해, 물류 문제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바 있으며 네. 특히 중앙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는 공급 부족, 가격 급등, 대체재 부족, 소비자 불안이 반복된 바 있으며 실제 몇몇 경우 키로당 200페소, 한화 5,000원 이상을 기록한 바가 있기에 언론은 이를 양파 식량 안보 문제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밀수 양파가 유입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양파는 주요 수입 작물 중 하나로 무허가 수입 물량 유입 시 농가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 동기 상실 상황을 촉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필리핀 전체 농업 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식량관리부가 해외산 양파 긴급 수입을 승인한 적이 있지만 올해는 기존 농가 보호, 품질 안정 차원에서 수입 허가를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네. 밀수품의 원산지가 차이나로 명기돼 있었는데요. 네. 필리핀은 중국산 양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입 허가를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무허가 양파인데다 검역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 보건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부는 무허가 밀수 양파가 시장에 풀렸을 가능성 때문에 마닐라에 위치한 파쿠 공공시장에서도 양파 회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파쿠 시장에서 발견된 밀수 양파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어. 이에 따라 농산부가 즉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양파의 회수, 격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품의 발송지는 중국, 수취인은 비논도, 마닐라 소재, 난틱스 컨슈머 굿스 트레이닝으로 드러남으로써 이를 통한 조직적 유통행위 가능성이 추정되며 단순 개인 밀수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부에서도 아마 식량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검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리핀 농산부와 세관에서는 이를 즉시 압수, 몰수 조치했으며 향후 신농업경제 사보타주법에 따라 중범죄 형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2024년 신농업경제 사보타주법을 제정해서 농산물 밀수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 또는 징역과 벌금, 즉 거래 가치를 5배 초과한 과징금과 같은 엄중한 형벌 조항을 포함합니다. 네. 이와 함께 농산부는 식품 안정성 확인 이후 밀수 사건은 단순 밀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농업 보호와 공중 보건, 시장 안정이라는 큰 가치 체계를 아우르는 사건입니다. 네. 향후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 밀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통제와 시스템 정비,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농가 보호와 소비자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 설계가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곧 재개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요. 중동 정세가 다시 위태로워진다면 이란의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봉쇄 카드가 미국에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피해를 보는 나라는 이란의 우방이죠. 중국 그리고 애꿎은 우리나라. 일본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상황을 좀 되짚어볼까요? 예. 네, 참 급박하게 흘러갔죠. 그렇습니다. 여튼 예. 지난 22일
조금 시간이 앞서 있긴 합니다만 이란 의회가 긴급 총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결의한 뒤에 이걸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외신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네. 하루 전에 있었던 미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2주 1이라고 하는 협상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틀 사흘 만에 갑자기 공습을 맞아요. 했죠. 벙커 버스터라고 불리는 이런 그 초대형 관통 폭탄 이런 것들을 발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핵시설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란 본토에 미국이 공습을 한 건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꺼내지 않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사실 최고 국가안보회의라는 기구에 있거든요. 네. 특히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결정을 해야만 현실화하는 건데 여하튼 이란 의회가 봉쇄안을 의결한 것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일촉즉발의 위기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네. 다행히 뭐 양국이 휴전에 합의는 했지만 여튼 그래도 불완전한 휴전이라서 안심할 수 없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는 살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쵸.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조금 뭐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시긴 할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그 이란 사이를 가로지르는 바다가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렇죠. 나름 좀 넓은 바다이기도 한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오만의 무산단 반도 그리고 맞은편에 이란이 있습니다. 네. 그 좁은 바닷길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좁은 곳의 폭이 한 39km 정도가 돼요. 네. 영해를 따지는 길이가 12에리 그러니까 22km 정도가 되는데 네. 이란과 오만이 자기들 영해도 못 찾아 먹을 정도로 좁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가 쓰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한 20% 정도가 운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막힌다. 그러면 당장에 국제 석유 시장에서 20% 물량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지정학적 요충지, 병목 지점, 초크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9km.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넓은 편이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게 수도 있는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란과 오만의 영토 사이의 거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 초대형 유조선이 지날 수 있는 깊이의 해역은 이것보다 더 좁습니다. 그 정도 깊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부 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 여기에서 배가 지날 수 있는 해상 통로를 설정을 하는데요. 네. 페르시아만으로 입항하고 출항하는 항로가 각각 2해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안전구역 2해리 이렇게 해서 총 6해리 정도를 배가 지날 수 있는 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게 고작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이 가장 좁은 바닷길은 사실 오만 영해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982년에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게 네. 영토를 기점으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폭이 39km밖에 안 되니까 네. 오만과 그다음에 이란의 중간선을 기점으로 영해를 가르는데 그중에 국제해사기구가 설정한 이 해상 통로는 오만 앞바다를 지나고요. 네. 다만 이란은 자신들이 해양법에 서명은 했지만 우리는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자기네들 우리 바다다. 바다라고 뭐 우기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우긴다고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우긴다 한데 그게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란도 네. 오만 앞바다를 지나는 배를 무작정 막아설 수는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다만 문제가 있는 게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항로는 가장 좁은 지역에서는 오만 영해를 지나기는 합니다만 네. 그 외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이란 영해를 지나게 됩니다. 더욱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 통항로 길목에 있는 아부무사, 그다음에 그레이트 툼부, 그다음에 레서 툼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섬이 세 곳이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영토 분쟁 중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의 영토인 건 맞습니다만 네. 페르시아가 쇠락의 길을 겪던 19세기 후반 영국이 이 섬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자치령인 아랍에미레이트에 복속을 시키는데요. 근대에는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독립을 하던 1971년 조금 어수선했겠죠. 그렇죠. 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왕실 해군을 급파를 했고 네. 그래서 무력으로 장악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란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기는 한데 네.
여튼 이 아부무사가 딱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의 영해 중간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란이 주장하기에는 우리의 영해선이 훨씬 더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부무사라고 하는 섬과 툰부 두 개의 툰부 섬 사이가 딱 호르무즈 해협 해상통항로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란 영해를 지나지 않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제 해사 기구가 이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상 통항로 여기만 이용하면 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영해라고 하더라도 유엔 해양법상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사실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해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법률용어로 무해통항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업적 목적으로 단순하게 영해를 지나는 경우에는 영해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뭐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무해통항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해. 무해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영해국이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유해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합법적으로 배를 억류를 하고 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2019년 영국 국적의 유조선인 스테나 임페러호라고 하는 배가 이란에 납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유가 이랬는데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자동 식별 장치를 켜지 않고 항행을 하다가 이란의 여선을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해했다고 유해하다고 느꼈다. 그렇죠. 아. 판단을 한 거죠. 네. 물론 영국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란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2021년에도 우리나라 국적의 MT 한국해미어를 잡기도 했습니다. 이 배가 그때 이유는 이 배가 이란 앞바다를 지나면서 오염을 시켰다. 이것도 라는 이유를 유해하다. 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유해한 거다. 그렇죠. 당시에는 뭐 둘 다 뭐 실질적인 목적이 따로 있기는 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 영국의 앞바다잖아요. 지브롤터 해협에서 이란 선박을 억류를 했었는데 이게 네. 제재 때문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보복 조처로 그다음에 영국의 배를 납포를 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원유 대금 한 70억 달러를 묶어놨는데 네. 이거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납포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이 판단 기준이라는 게 그 맞습니다. 나라에 유리한 대로 그렇죠. 판단을 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나가는 배를 잡는 것과 봉쇄는 아예 길을 막는 거라서 이거 완전히 그렇죠.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란은 사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찰이 빚어지는 국가의 배를 납포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사실 전면적으로 봉쇄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봉쇄는 뭐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배를 납포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니까. 그렇죠.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란이 맘만 먹으면 봉쇄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는 해요. 네. 일단 이란 쪽 영토를 따라서 군사 시설이 줄지어 있고 그다음에 해역 길목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섬 여기에도 뭐 사거리가 수십 킬로미터 그다음에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사일 기지 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사일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네. 본보기율 하나만 공격을 해도 사실 그러면 그렇죠. 어렵죠. 배들은 여기를 지날 수 없게 됩니다. 네. 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고 있는 소형 쾌석종 부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오함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인 건데 이 소형 쾌석종이다 보니까 레이더로 잡아내기도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휴대용 로켓 발사기, 미사일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 한 뭐 20척에서 40척의 배들이 벌떼처럼 몰려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위험하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무서운데요. 배가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에도 파나마 국적의 일본 기업 소유 유조선, 그다음에 마셜 제도 국적의 노르웨이 기업 소유 유조선이 기뢰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이란을 지목했거든요. 네. 물론 이란은 그때 아니라고 당시에 했겠죠.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란 의회에서 지금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이제 결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봉쇄하면 되는데 약간 시간을 그렇죠. 드렸어요.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 파급 효과, 그다음에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봤을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밑그림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상식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동의 석유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를 운송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에 수많은 군사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함대 같은 경우에도 바레인이
모항이기도 하고요. 네. 뭐 당시만 해도 지구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고 많이 쓸 때는 원유와 석유 제품 더해서 한 25%를 중동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9.12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였던 것도 석유 확보 차원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원유를 운송하는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했던 것이고 이걸 알고 있는 이란도 미국과의 다툼이 시작이 되면 봉쇄 카드를 들고 맞섰던 건데 네. 이게 불과 10여 년 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 밑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이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일평균 한 20만 배럴, 전체 수입액의 한 20% 정도였는데 200만 배럴. 200만 배럴 네네. 맞습니다. 근데 2020년 무렵까지 미국에서 한 2차례 정도의 셰일가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증산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 1등 산유국의 자리를 꿰찼고 그리고 또 석유 순수출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중동에 사다 쓰는 원유도 확 줄었겠죠.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한 8.5% 정도밖에 안 되고 물량으로 따져도 72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원유로 따지면 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중동 의존도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네요. 이제. 맞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봉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실행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뽑아들기가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미국에 정말 전혀 타격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어쨌든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대신 글로벌 마켓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올라가죠.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도 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타격은 줄 수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오히려 직접적인 타격을 보는 곳은 중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 한 1,50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중에 3분의 1인 500만 배럴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원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네.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그러면 당장에 원유 수급선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네. 그 외에도 인도, 일본, 우리나라가 뭐 각각 한 200만 배럴씩을 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네. 원유도 그렇지만 사실 액화천연가스 LNG 같은 경우에도 카타르산이 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LNG 한 80% 정도가 또 아시아를 향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히게 되면 타격을 보는 나라는 사실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랑 싸워서 호르무즈의 봉쇄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미국에 피해를 못 준다. 그리고 오만, 뭐 아시아 국가들의 네.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네요. 더욱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원유를 가장 많이 사다 쓰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자살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세라는 선택지가 그래서 이란한테는 뭐 유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밑그림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뭐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이런 분석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전면 봉쇄를 했다. 네네.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내심 반길 수도 있는 게 네. 중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과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 김상훈 물론 기자의 분석입니다. 저의 네. 분석입니다. 예. 물론 이란이 뭐 어쨌든 중국이랑 친하기 때문에 중국배 같은 경우에는 호위함을 보낸다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중국배만 통항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어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도 봉쇄를 했을 때 별로 얻는 것이 그렇죠.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일 텐데요. 맞습니다. 뭐 예. 중국도 큰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더 우리나라, 큰일이라고 할 수 일본,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막히면 우리나라 원유 한 70% 정도가 막히게 되는 건데 물론 우회하는 경로가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를 가리지르는 파이프라인이 일평균 한 500만 배럴 정도 운송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최대 한 300만 배럴 정도는 홍해를 통해서 우회를 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물론 500만 배럴이 뭐 운송량이긴 합니다만 사우디 내부에서 내수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회를 하더라도 밥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란의 우호 세력인 후디 반군이 후티.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배들이 희망봉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오만으로 연결이 되는 일평균 한 150만 배럴 정도의 그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 두 파이프라인을 다 가동을 해봐야 최대 한 500만 배럴 정도를 우회시킬 수 있는 건데 하루 평균 한 1,500만 배럴 원유가 지나고 있는데 그 비교도 안 500만 되죠. 배럴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끌어낸 휴전이 어쨌든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란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는다. 맞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렇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니 로긴스의 데인저 존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